네,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고법은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그리고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박양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1심은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한 것이 포인트였고 2심은 이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1심에서는 둘 다 살인의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살인의 공모관계, 공범관계를 부정하고 방조범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양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다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김양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데요. 믿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양의 진술에 의하면 일주일 전부터 살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지시를 했고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서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이 김양이 이렇게 박양과 공모했다라고 얘기하는 의도 중에는 본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좀 과장돼서 진술한 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양의 진술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방조범, 예를 들면 김양이 이런 것을 살인한 것은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김양이 살인의 어떤 결의를 확고해주고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도와준 부분 이런 것들은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라고 해서 1심의 무기징역이 나온 박양의 그 형량을 13년형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주범 김양 측은 1심 때랑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심신 상태가 미약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일단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파스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명의 존엄이나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판단 능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통합 심리 분석을 했더니 그 정상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있었다라는 종합 분석 결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한 형량, 그러니까 징역 20년, 징역 13년인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지금 많은 여론 중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8살, 그것도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아이를 유인해서 살인하는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고 사체 손괴의 방법까지 굉장히 잔혹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준 측면에서는 20년, 13년이라는 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두 피고인들이 좀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아서는 어떤 살인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고 평가할 요소들도 있고요. 특히 살인의 공범, 살인의 정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으로 13년이 나온 것은 법원 기준에 의하면 약간 중형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유가족들의 겪는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이 형량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심이 열린 게 김양과 박양의 이제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열리게 된 건데 이번 2심 판단도 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일단은 피고인 측에서도 상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검찰 측에서도 상고하지 않을까 예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정범을 그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방조범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심에서 검찰은 다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피고인 2명도 상고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볼 계기로 삼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내일이죠. 5월 1일에 조현민 전
소환해서 경찰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조사를 할까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지금 폭행과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네. 지금까지 조현민 그 전무 측에서는 유리컵은 떨어뜨렸을 뿐이고 종이컵에 있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밀쳤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어떤 유형약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수 폭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는지, 예를 들면 벽을 향해서 던졌다고 한다면 예. 사람이 아닌 다른 벽을 향해서 던졌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그냥 밀쳐서 잘못으로 실수로 그냥 그것이 튄 거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과실에 의한 폭행은 또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네.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진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술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지금 참석자들 조사를 했는데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진실이 무엇인지 내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사람을 향해서 던졌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뭐 많은 목격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향했다라고 진술을 한다고 진술. 한다면 끝까지 조현민 전무 측에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간혹 이렇게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예. 진술 분석으로 진실 여하를 가리기도 하는데요. 예. 아마 유리컵을 실제로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고 했다면 예.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허위 진술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아마 이것은 조금만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진실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전 전무가 이제 내일 경찰 출석 때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지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4년에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이제 출석 당시에 죄송합니다라면서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조 전 전무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 저는 피해자들과 그리고 많은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걸 넘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수많은 갑질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책임을 모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모든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전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내사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장이 갑질 피해자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협박과 회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이건 새로운 내용이네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동영상에 대한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고 내사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진짜로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 조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일부 제보자 중에 그 피해 운전기사가 그 예. 녹음 형태의 어떤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운전기사에게 김 소장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련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제보하지 말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했다. 네. 이런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사람 주장은 이 김 소장이라는 사람이 다녀가고 나서 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됐고 그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것 5천만 그래요? 원이 전부가 아니라 네.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일련의 이런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것 예, 예. 아니냐, 피해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죠. 한모 씨를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받은 돈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 이 경공모라는 곳에서 활동한 성원 김모 씨가 이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단순 채권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차용 관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이자가 지급된 내역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돈을 반환한 경위도 보면 두루킹이 구속되자마자 반환을 했었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차용 관계 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네. 이 드루킹 측근의 개인 돈이었다고 한다면 차용 관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드루킹이 관리하던 자금 속에서 나온 거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인사청탁을 하기 위한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좌관은 공무원이거든요. 네. 결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을 검토할 여지가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걸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절차나 이런 형식 없이 정치자금을 건넨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보좌관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네. 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서 네. 금품수수, 불법 금품 수수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돈의 출처, 자금의 용도, 받은 경위,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 의원이 보고가 됐거나 지시를 받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찰과 협의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실제로 받아서 예.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한다면 예.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보일 여지도 있지만 네.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썼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